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드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음과 그리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기억에 대한 서정적인 스토리입니다. 특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의해 형성된 기억 말이죠. 오늘의 작가는 시적 산문과 깊은 감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 스튜어트 다이백의 우리는 하지 않았다입니다. 작가는 시카고에서 자랐고 그의 작품 대부분은 사람들의 도시 생활을 그리는데요. 특히 노동계층 이민자들입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 제목인 우리는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우리는 하지 않았다. 스튜어트 다이백. 우리는 불빛 아래서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풀을 벤 여름 풀밭에서도, 가을 낙엽 더미에서도, 달빛이 우리 그림자를 들이우던 눈 위에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의 방, 너가 자는 덮개 달린 침대, 네가 어릴 적부터 잠들던 그 침대에서도, 그리고 내 아버지의 녹슨 램블러, 주말마다 빈센트 삼촌의 푸줏간에서 실어 나르던 훈제 잉어와 킬바사 소세지 냄새가 나던 그 차 뒷좌석에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십자 모양 은빛 송곳니를 드러낸 구슬 박힌 검은 뱀 같은 묵주가 백미러를 휘감고 있던 네 어머니의 뷰익 에이트에서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단번에 브래지어를 여는 손놀림을 익힌 우리 사랑의 오솔길, 버려진 공장들 옆 골목 막다른 곳에서도 네가 처음으로 내 청바지에 손을 대어 나를 만졌고 투명한 면 서추 위로 부풀어 오른 내 젖꼭지가 라일락꽃 그림자처럼 보였던 마켓 공원 라일락 덤불 뒤에서도 내가 손바닥에 묻은 팝콘 소금을 털고 네 허벅지를 쓰다듬자 너는 도리스 데이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던, 지금은 사라진 클라크 극장의 발코니 석에서도 우리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설픈 더듬거림에 얼마나 능숙했던가. 타이밍은 얼마나 완벽하게 놓쳤던가. 에너지와 황홀감을 얼마나 철저히 혼동했던가. 더위로 바람 한 점 없던 밤, 땀에 녹아 한 덩어리가 된 채 마치 우주로부터 우리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이 오크 스트리트 해변에 불어닥치기라도 한 듯 몸을 떨었던 그 밤을 기억하는지. 우리는 색바랜 나바호 담요를 두르고 네가 애틋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까지 격렬한 키스를 나누었다. 우리는 여름 내내 온종일 키스를 했다. 갖가지 색의 립글로스와 코카콜라 맛이 나는 키스를. 해질 무렵 호수는 짙은 분홍색, 황홀한 장미색, 진주와 자수정 색으로 변했다가 이윽고 러프 옷깃 같은 한 줄기 은빛 포마를 일으키며 밤의 흑색 속으로 휩쓸려 갔다. 스치듯 모습을 드러낸 수평선 너머로 소리 없는 벼락이 내리쳐 아마도 인디애나 어디에쯤 있을 헛간에 불을 질렀다. 한때 사람들로 붐볐던 호숫가는 통행 금지령이라도 떨어진 양 횡했다. 오로지 연인들의 몸뚱이만 남아 번갯불에 언뜻 모습을 드러내며 전장의 시신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신음소리를 내며 갈매기가 다가와 살점을 뜯어먹길 기다리고 있었다. 내 손가락에 닿은 너의 번들거리는 몸에는 우리가 몇 번이고 서로의 몸에 발라준 선텐 로션의 코코넛 냄새가 섞여 있었다. 너의 비키니 윗옷이 벗겨지고 내 양손이 너의 가슴을 쥐며 그 미묘한 무게를 기억에 새길 때 내 손바닥은 바싹 마른 입술에
물컵을 가져다 내듯 내 가슴을 감쌌다. 골드코스트에 줄지어 선 고층 건물들의 유리창에 하나둘 그윽한 불빛이 비치며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불을 밝힌 그 모든 침실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커플들이 일터에서 입던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울 앞에서 했고 힘이 모락모락 나는 샤워 부스의 유리벽에 몸을 밀어붙인 채 했다. 벽에 기대거나 가구 위로 올라가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고개 같은 자세를 즉흥적으로 떠올려서 했다. 남자와 여자에게, 짐승에게,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했다.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자유로워져서 살아있어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약속한 시간을 적절한 때나 온도를 기다릴 수 없어서 미래를, 메시아를, 지상의 평화와 만인의 정의를 기다릴 수 없어서 했다. 핵폭탄 때문에, 공해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명의 기사 때문에, 멸종이 곧 들이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했다. 그들은 오늘이 금요일 밤이라서 했다. 금요일 밤, 어디선가 열기에 달뜬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혀를 떨면서 부는 플루트 선율, 트럼펫이 내는 발정난 고양이 같은 소리, 열광적으로 현을 퉁기고 뜯는 소리, 똑같은 리듬으로 맥동하는 탐탐, 콩가, 징. 나는 바싹 여윈 너의 두 다리가 빚어낸 레일을 따라 비키니 아랫도리를 벗겼고 너도 햇볕에 그을린 내 살갗을 스치며 수영복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수영할 때처럼 발길질을 해서 발목에 걸린 수영복을 차내며 물결이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버트 랭커스트와 데보라 커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밀려오길 기대했다. 워낙 유명한 러브씬이라 우리 둘 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도 배우들이 모래밭 위에서 취했던 자세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다. 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임신하면 어떡하지? 나는 소곤소곤 대답했다. 걱정 마. 나한테 피임 기구 있어. 나는 너와 입을 맞춘 채 한쪽에 벗어 던져놓은 청 반바지에 손을 뻗어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 트로전 콘돔이 들어있었다. 나는 내게 키스를 계속하며 납작하고 물기 없는 포장지를 뜯었지만 콘돔은 시계 스프링처럼 퉁겨져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우리 다리 사이에 모래밭에 떨어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머릿속이 아찔해진 채 바닥을 더듬어 그것을 찾아 먼지를 털고 분위기 깨는 일 없이 슬쩍 끼려고. 버트 랭커스트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애를 쓰는 한편 콘돔 안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간 것을, 번개가 한 차례 울리는 것을, 우리 뒤쪽에 거대한 호수가 정말로 태평양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고 너의 살갗에서는 소금 맛이 났고 내 엉덩이가 던지는 집요한 질문에 너의 몸은 좋다고 대답했고 너의 양쪽 허벅지가 내 허리깨에서 날개처럼 열리는 동안 우리는 키스를 너에게서 아 주여 그래 라는 애원을 이끌어낸 키스를 멈추고 가팠던 숨을 몰아쉬었고 그 그래 라는 헐떡거림이 고통의 비명처럼 날카로웠기에 나는 일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곧이어 아무래도 내 안으로 들어갈 순간을 피 흘림 없이 내 안으로 들어가 젊은 남자가 동정을 벌일 순간을 앞으로 남은 내 인생 그래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그 인생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듯 내 안으로 들어갈 순간을 놓쳐버린 건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 그때 나는 우리가 여전히 둘 사이에
번들거리는 곳에서 결합하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음을, 여전히 완벽한 결합을 찾느라 함께 뒹구는 동안 트로전 안에 모래가 들어갔음을,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 머물면서 약간의 조정만 하면 이룰 수 있는 왼쪽으로 1mm 혹은 남쪽으로 1인치만 가면 나타날 영혼을 찾고 있음을 깨달았으니,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모래가 섞인 트로전은 벗겨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만, 너는 고개를 저어 아니야, 아니야, 꽤 됐어, 거의 됐어 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그래 라고 했고, 우리 두 사람의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고, 너는 말했다. 그래, 그래, 잠깐, 그만. 왜? 네 말을 듣지 못했다는 듯 계속해서 헛되이 몸을 밀어붙이며 나는 물었다. 어머, 세상에. 네가 숨을 헉 들이쉬곤 몸을 일으켰다. 저기 오는 게 뭐지? 진, 왜 그래? 내가 당황해서 그렇게 묻는 순간 스포트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훑고 지나갔다. 나는 라이트의 눈부신 중심부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빛이 모래밭을 가로질러 질주해왔다. 나는 눈을 깜빡여 눈부심을 떨쳐내며 벌거벗은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철저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기분을 느끼며 너의 몸에서 굴러내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찰차가 모여들면서 헤드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내달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차하고 차 지붕 위에 파란색 돔라이트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 빗살 속에 갇힌 채 낮에 이곳을 찾은 무리가 버리고 밤의 어둠이 교묘하게 감춘 난잡한 쓰레기 사이를 알몸으로 달아나는 다른 여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너는 울면서 한 손으로는 나바호 담요를 가슴께로 끌어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황급히 땅바닥을 더듬어 비키니를 찾았다. 나는 너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너를 안심시킬 만한 말을 거듭했다. 젠장, 뭐 이런 지랄 맞은 일이 다 생기지? 경찰차들은 모래에 미끄러져 후미를 이리저리 흔들며 무선 통신기로 메시지를 쏟아내며 다가오더니 우리가 옷을 주우려고 버둥대는 동안 옆을 지나쳐갔다. 차가 물가에 이르러 멈추자 경관들이 거대한 손전등을 휘두르며 뛰쳐나왔다. 빗줄기가 어두운 수면을 비스듬히 비쳤다. 호수로 내리 쏘이는 그 광선에 비하면 저 멀리서 지는 벼락은 희미한 빛으로 보였다. 저기다! 제기를! 경관 하나가 고함을 치자 다른 두 명이 신발 벗을 새도 없이 얕은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었다. 씩씩대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찬 가죽 탄띠가 배에 부딪혀 삐걱거렸다. 그 망할 놈의 것 좀 잡아! 물지는 않을 테니까! 그들 중 하나가 외쳤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함께 시체 하나를 메고 철벅거리며 기슭으로 돌아왔다. 여자였다. 어지럽게 비치는 손전등 불빛 아래 푸르스름한 빛을 띤 젊은 여자의 나신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경관들은 물가로 밀려 올라가 말라가는 청어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린 곳 바로 옆 모래밭에 그녀를 뉘었다. 얼굴은 머리털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갈색 머리털은 바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마치 잔물결을 빨아들인 것처럼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몇 개의 굵은 타래로 나뉜 그 머리는 죽은 해초처럼 끈적끈적해 보였다. 물속에 한참 있었던 게 틀림없어. 술배가 나온 경관이 스포츠 머리를 한 연하의 경관에게 말했다. 스포츠 머리 경관은 인공 호흡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기색으로 모자를 벗더니 시신 옆에 꿇어앉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린 머리털을 쓸어넘기고 손전등을 비췄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다.
한쪽 눈 옆에는 멍인지 점인지 알 수 없는 얼룩이 있었다. 얼굴 곳곳이 부어 보였고 아랫입술은 셀쭉해서 내민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모래밭 저편으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빙빙 도는 빨간 등이 순식간에 다가왔다. 천천히 와도 되는데, 배 나온 경관이 말했다. 스스로도 모르는 새 우리는 익사한 여자를 에워싼 경관들 곁으로 갔다. 너는 이미 비키니를 입고 나바호 담요를 걸치고 있었다. 나도 얼른 반바지를 입었다. 뒷주머니에는 속옷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시신을 훑자 하얀 살결에서 어스레한 빛이 일었다. 그녀의 가슴은 축 늘어져 있었고 젖꼭지는 쪼글쪼글해 보였다. 그녀의 배는 몇 갤런의 물이 들어가 잔뜩 부풀어 오른 것 같았다. 한 줄기 불빛이 부푼 배에 겹쳐진 음모가 난 둔덕에 잠시 초점을 맞추더니 수줍어하다시피 다리를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경관 모두가 고개를 들어 불빛 너머로 우리를, 특히 너를 흘낏 보았다. 너는 그들이 담요를 증거품으로 혹은 시체를 가리는 데 쓰려고 압수할까봐 겁이라도 난 듯 담요를 더 바짝 끌어안았다. 앰뷸런스가 멈추자 흑인 구급대원 한 명이 내려 익사한 여자의 부푼 배에 즉각 청진기를 대보고는 단언했다. 아기도 익사했네요. 우리는 경관들에게 다가갈 때와 마찬가지로 무심결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을 떠나 모래밭을 가로질러 가다가 우리가 연인들처럼 함께 누워 있었던 지점에 멈춰서서 비치백에 나머지 소지품을 담고 신발을 주워 모았다. 나는 지갑을 찾은 다음 발로 모래를 차서 조그맣게 오그라든 채 버려진 트로존을 덮었다. 너가 못 본 척 해주는 게 고마웠다. 뒤에서는 경찰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불처럼 번쩍였다. 진짜 번개는 여전히 거리가 멀긴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도 우르릉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번개가 일으킨 호숫바람에 모래가 휘날려 앰뷸런스의 금속 차체를 후두둑 때렸다. 우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골드코스트에서 늘어선 불 밝힌 창문들을 향해 걸었다. 빙빙 도는 비상등에 이끌린 구경꾼들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지나 부랴부랴 호숫가로 갔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물으면서도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고 우리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계속 걷기만 했다. 우리가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 되기까지는 한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뒤에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 너는 말했다. 나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있잖아. 그거 할 뻔했던 시간 내내 우리 바로 뒤에서 불쌍한 죽은 여자와 뱃속의 아기가 파도에 휩쓸려 다니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 여자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녀를 찾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거 있지, 그걸 한 뒤에 너는 내 시선을 피하며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한 다음에 수영을 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그녀를 발견했다면? 진, 그렇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어. 나는 이성적으로 대답하려 노력했다. 우리 둘 사이의 모든 일이 그랬듯 그것 역시 이성의 문제는 아니긴 했지만 우리가 키스와 애무를 나누려고 어딘가로 갈 때마다 반쯤 귀가 먹고 수염이 난 이탈리아계 사람인 네 할머니가 앞쪽 방에 앉아 I love 루시 재방송을 보며 키득거리던 아파트의 뒤쪽 포치에서도 너의 친구 티나의 집 지하 휴게실, 티나의 부모는
밤에 볼링 클럽에 가고 티나 본인은 당시 홀딱 빠져 있던 애인 브래드와 함께 2층에 있던 그날 그곳에서도 멀리 교회에 자리 잡은 이른바 엘비스 축제가 열렸던 그 주말의 자이언트 트윈 드라이브인 극장에서도 익사한 여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키스를 했다. 너의 입이 열리고 너의 혀가 내 혀를 따라 몇 번이고 이리저리 요동치면 나는 너의 블라우스에 첫째 단추를 풀어 목 아래쪽 끄트머리에 있는 아름다운 점을, 너의 입술 위 한쪽 구석에 단 더 작은 점과 짝을 이루는 그 점을 드러냈고, 이어서 둘째 단추를 풀면 그 속에선 정교한 금 십자가가, 나는 언제나 그것을 단지 독특한 장신구로만 여기려 했다. 너의 가슴골 위에 매달려 달랑거렸다. 셋째 단추를 풀어 너의 브라에 레이스 달린 언덕이 보이면 나는 무늬가 새겨진 망사 위로 손을 슬며시 가져가 너의 젖꼭지가 내 손가락 끝에 닿아 단단히 곤두선 것을 확인하듯 더듬거렸으나, 그럴 때면 너는 살짝 뒤로 물러났고 가쁜 숨결 뒤로 너의 키스는 마치 어딘가 먼 곳으로 가버린 듯 점점 쌀쌀해져서 나는 더욱 강하게 키스하며 떠나간 너를 유혹해서 돌아오게 하려 애쓰다. 결국에는 친구를 위로하는 것처럼 너를 아는 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묻곤 했다. 답은 나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떠올라. 뭐랄까? 나는 그게 어떤 기괴한 징조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었어. 그 여자가 호숫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우연이라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우리랑 정말 가까이 있었어. 만약 파도가 한 번만 크게 쳤다면 우리 바로 옆까지 밀려올 수도 있었다고. 그거 멋지네. 그럼 우리가 메나주와 트로와를 할 수도 있었겠군.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프랑스어로 하면 역겹게 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 너가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들잖아. 미안해, 진. 미안하다고. 나는 말했다. 상황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서 바보 같은 농담 좀 해봤어. 아기를 가진 채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여자한테 도대체 재밌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 여자가 자살을 한 건지 아닌지도 확실히 몰라. 그래, 그럼 그냥 사고였겠지. 어쩌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벌거벗은 채 산책을 하다가 물에 빠진 거겠지. 요트 같은 걸 타던 중이었을 수도 있어. 세상에는 사고란 게 있잖아. 타살이란 것도 있고. 아, 타살이면 이게 끔찍하지 않은 일이 돼? 나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 여자를 임신시킨 개자식이 그녀를 죽인 걸지도 모르지. 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거기 집착해서는 온갖 가설과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는 건 너야. 우리가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다퉈야 하지? 그 사람은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난 그 여자를 알아. 너는 말했다. 그 여자가 꿈에 나와. 꿈에 나온다고? 나는 놀라서 네 말을 따라했다. 꿈 내용이 기억나? 어떤 때는 꿈 때문에 잠을 깨기도 해. 내가 미시간에 있는 할머니네 산장에 간 꿈도 그랬어. 물에서 뗏목을 향해 헤엄을 치는데 뗏목은 점점 멀어지고 나는 너무 지쳐서 돌아올 수도 없는 지경이 돼. 그때 뗏목 위에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햇볕을 쬐는 것이 보여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손을 내밀어. 하지만 나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그 손을 못 잡아. 그 여자가 바로 그녀거든. 맙소사. 진, 으스스하다. 너랑 나랑 호숫가에 있고 네가 핫도그를 2개 사왔는데 깜빡 잊고 머스타드 소스를 안 가져와서 다시 판매대까지 다녀오는 꿈도 꿨어.
핫도그가 나오고 머스타드가 없고 너무 프로이드적이지 않아? 정말로 내가 꾼 꿈이야. 네가 머스타드를 가지러 가고 나서 왜 이리 오래 걸리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서 어떤 여자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러. 그러자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우르르 몰려가. 나는 곤중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지고는 그래.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지. 그런데 숨을 아주 오래,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 오랫동안 쉬지 않고도 멀쩡한 거야. 하늘을 나는 꿈 같은 느낌이 들어. 물속에서 나는 거지. 물에 빠진 아기도 날고 있는 게 보여. 나는 사람들이 익사했다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구나 하고 깨닫지. 하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아기도 죽지 않았어. 그 애는 큐피드 아니면 하나님 얼굴 근처에 모여 있는 아기 천사처럼 보였어. 꽤 기묘하네. 너는 그런 상징들이 뭘 뜻하는 것 같아? 핫도그, 물, 익사. 그날 밤 여자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사생아이고 남자아이고 그 애의 영혼이 구속에서 풀려나 호수 곳곳을 헤매다닌다는 뜻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 네가 꾼 꿈의 해석을 놓고 그 꿈들이 상징적인지 영적인지 예언적인지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급기야 너는 말했다. 이봐, 프로이드 박사님. 네가 꾼 꿈은 너 좋을 대로 믿어. 하지만 내 꿈에는 참견하지 마. 알았지? 우리는 익사한 여자에 대해 그녀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 그날 밤 그녀의 출현이 징조인지 우연인지에 관해 말다툼을 벌였다. 너는 징조란 것도 결국 우연이라고, 무언가를 의미하는 우연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놓고 말다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습관이 생겼다. 개와 고양이, 록과 재즈, 컵스와 삭스, 타코와 에그롤, 우파와 좌파, 밤과 낮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든 논쟁할 수 있었다. 익사한 여자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제 더 이상 말다툼도 애무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그녀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로키스 이탈리안 비프에서도, 린도 멕시코에서도, 하우스 오브 동에서도, 하우스 오브 동은 우리가 좋아하던 중국 음식점으로 둘이 처음 사귀기 시작할 무렵 자그마한 잔에 든 제스민 차와 조각난 포춘 쿠키만 먹으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차지한 채 이야기를 나눠도 너그럽게 보아준 곳이어서 그 뒤로도 계속 자주 갔다. 우리는 그곳에 갈 때면 늘 농담을 했다. 오늘 밤은 좀 땡겨? 나는 뭔가 음모를 감춘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속삭이곤 했다. 그것은 바보 같은 농담이었다. 거듭되는 바보스러움에 어이없어진 네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표정을 짓게 하려는 농담. 그때 겨울에는 만약 우리 둘 중 하나가 마늘을 곁들인 새우 요리를 주문하면 두 사람 다 나중에 키스할 때 입에서 같은 맛이 나게 하려고 꼭 그 요리를 함께 먹었다. 우리가 그녀를 화제에 올리지 않을 때도 그녀는 익사한 너보다 한결 땅딸막한 몸으로 쪼글쪼글한 젖꼭지에서 시큼한 젖이 나오는 여전히 봉오리가 져 있는 내 것에 비해 축 처진 슬픈 가슴으로 부풀어 오른 배와 전등 불빛에 색을 잃은 음모로 헝클어지고 끈적끈적한 머리칼과 입을 쭉 내민 무덤덤한 너에 비해 훨씬 생기 없는 얼굴로 파리한 흰색, 번갯불의 흰색, 카메라 플래시의 흰색, 낮의 빛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흰색 피부로 그곳에 존재했다. 그 창백함, 홍조를 띤 너의 피부에 비하면 너무도 차가운 그 창백함을 나는 얼마나 질색하게 되었던가.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밤을 꼭 집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어진 밤을 꼭 집어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 관계는 어느 가을날 밤에 끝이 났던 것 같다. 우리는 두 사람만의 오솔길이었던 공장 거리 막다른 곳에 램블러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가랑비와 마른 낙엽이 보닛 위로 흩뿌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늘 그랬듯 비가 내리자 좌석 시트에 밴 훈제 생선과 킬바사 냄새가 새삼 짙어졌다. 라디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고 와이퍼는 운전 중일 때와 같은 리듬으로 휙휙 움직였으며 차창에는 우리가 애무를 나눌 때처럼 성에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말다툼을 벌이는 중이었다. 이번 말다툼의 대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여류 시인으로 당시 너는 그녀의 작품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도 서로를 만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더는 너와 다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아픈 침묵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한때 그랬듯 밤새껏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는 예전에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었고 너를 알게 된 것이 내게 얼마나 의미 깊은 일이었는지, 그리고 너와 연인 사이가 되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우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는 도련한 깨달음을 진부하지 않은 말로 내게 전하고 싶었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알리고 싶었다. 너가 다시 나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랬다. 슬픈 일이네. 나는 우리가 이런 침묵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안타깝다는 의미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말을 더 잇기도 전에 너는 내 발언에 의의를 제기했다. 어째서 슬픈 일이라고 확신해? 무슨 말이야? 어째서 확신하느냐니? 나는 너의 질문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너는 정말 슬픈 일은 내가 결코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며 죽어갔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관계가 진정으로 끝난 것은 이제야 출발점에 이르렀다고 내가 느꼈던 그날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여름 해변에서 보낸 단 한 번의 밤, 우리가 필사적으로 서로의 몸을 밀어붙이던 그때, 나는 일순 우리가 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마음속으로 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만약 마음속으로 한 것까지 인정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카사노바가 되리라 생각했다. 우리는 그날 밤 함께 고가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실망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 전차의 어둡고 지저분한 창에 말없는 우리 모습이 사진 음화처럼 비쳤다. 도시 상공에서는 번개가 나뭇가지처럼 이리저리 갈라졌다. 전차가 지하터널로 진입하자 전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차내의 조명이 깜빡거렸지만 전차는 루프 지역의 지하를 계속 질주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전차는 시의 사우스 사이드에 이르렀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활짝 열려 죄 없는 자와 죄 지은 자를 모조리 익사시키려는 듯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역에서 나온 우리는 너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함께 나바호 담요를 들고 머리를 가렸지만 비에 젖은 담요는 무너지듯 구겨져 버렸다. 너가 사는 아파트,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물 현관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너는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피부에 달라붙은 얇은 블라우스 속으로 비키니 윗도리가 비쳐 보였다. 나는 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너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빗속으로 막 나서는데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왔다. 왜? 다시 한번 현관으로 되돌아가 너와 함께 있게 된 것에 한 줄기 반가움을 느끼며 나는 물었다. 우산 줄까? 나는 우산을 받지 않았다. 폭우는 이제 잦아들고 있었다. 우산을 쓰기보다 머리와 다리에 묻은 모래가 빗물에 씻겨나가는 것을 느끼며 역까지 걸어가는 편이 더 상쾌했다. 바지 사타구니에는 아직 모래가 남아 있었고 신발 속에서도 서벅서벅 소리가 났지만 그곳을 제외하면 모래가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거리를 한 블록 걸어가던 나는 물 웅덩이를 지나다 남성용 팬티가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 집으로 달려올 때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내 팬티였다. 나는 이튿날 네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임을 알아볼까 궁금해하며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차역 계단을 올라가 플랫폼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그쳤다. 내 손가락에는 미처 씻겨나가지 않은 너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역 곳곳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김이 피어올랐다. 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런 것 같았다. 비에 흠뻑 젖은 근처 어딘가에서 귀뚜라미와 속독새가 내는 여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혼자가 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솔직히 인정할 수 있었다. 너가 그날 밤은 장차 꿈에서까지 즐기게 따라다닐 밤이었다. 내게 그날 밤은 팽팽한 부품과 무지근한 아픔 속에서 남몰래 블루볼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그것을 고대한 또 한 번의 밤이었다. 말 그대로 사랑의 열병에 빠져 전차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신음을 흘리고 영영 나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나는 노란 불빛을 밝힌 역들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광고 포스터 앞에 외로운 남자들이 못 박힌 것처럼 우뚝 서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의 세상은 여자 없는 남자들, 너와의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는 나처럼 비참한 인내심으로 불확실한 뭔가를 기다리는 남자들의 것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두 눈에 떠오른 연민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방금 전까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손에서 여전히 내 향기가 나서 앞으로 한없이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내게 그날 밤은 또 한 번의 그런 밤이었다. 내릴역에 도착할 무렵 나는 기분이 나아지고 회복될 것이며 그래서 어두운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부터 쓰기를 갈망했지만 결코 쓰지 않았던 시를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하지 않은 것에 관해 노래하는 D.H. 로렌스였다. 누군가와 연인이 되기를 바라며 아픔과 당혹함에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대변한 목소리였다. 현관, 계단통, 자동차 접이식 좌석에서 우리가 취했던 그 뒤틀린 자세들을 바탕으로 어쩌면 우리는 중단된 행복에 관한 한 편의 카마수트라를 써낼 수도 있었다. 그날 밤은 내가 너를 만난 뒤 집으로 걸어 돌아온 그때까지의 모든 밤을 떠올린 밤. 그래서 내 앞에 걸어가는 나 자신들의 행렬 뒤에서 보조를 맞추는 듯한 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키스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밤의 나. 너의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가슴에 키스하던 밤의 나. 너의 스커트를 허벅지 위로 들어올리고 너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던 밤의 나. 각각의 나는 우리의 삶이 받아들일 태세를 취한 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다. 달빛 아래서도 반딧불이가 인광을 바라던 너희 집 뒷마당에서도 뜻을 판독하기는커녕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던 별자리 아래서도 밤의 진정한 어둠,
우리는 이미 도둑 맞은 그 어둠을 대신하던 어둑한 불빛 속에서도, 도시가 차츰 타락해가며 우리 뒤에서 고층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솟아오르는 동안에도, 냉전이 맹위를 떨치던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젊음이 주는 자유와 첫사랑이라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숙명 때문에, 업보 때문에, 불운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경이로운 현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결코 하지 않았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웅장한 선언이나 극적인 반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밤의 열기, 호수의 끌어당김, 결코 일어나지 않은 터치, 그리고 몇 년 후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아픔. 이 작품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짧은 단편 분량에 모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토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청소년 시기의 아픔을 훌륭하게 포착합니다. 젊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친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서 물러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쓰여지고 어떻게 다르게 흘러갈 수 있었던 순간을 계속 반복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아마도 인생은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은 일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비사건들을 작고 보이지 않는 기념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니면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시간 호수에서 로맨틱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거의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키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였을 수도 있고.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